안녕하십니까. 교육 그 자체 강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분위기가 그렇고 또 늘 어색하지만 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것 최소한의 것들을 이제 하나씩 더 상세하게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가르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그 최소한의 합의점에서 교육은 어쨌든 가르침과 배움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많은 그 사람들은 교육이라는 것과 가르친다라는 것을 거의 동의어처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교육자로 살아왔다 라는 말과 나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다 라는 말을 사실상 동의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죠. 실제로 교육이라고 불리는 활동의 대부분이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르치는 일이 교육과 거의 동의어처럼 쓰여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교육의 대부분이기는 하니까요. 그래서 영어로도 educator라고 하는 단어나 teacher라고 하는 단어나 그냥 다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육자, 교사 다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이 말,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대부분이지 교육 그 자체라는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교육의 대부분이지 교육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 요거는 꼭 명심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르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무엇인가 알고 있거나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 넣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 넣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것을 알게 하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면 그게 가르치는 거죠. 이때 먼저 할 수 있고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선생이 되는 거고, 그것을 알게 되고 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학생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배운다는 말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무언가를 내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하고 할 수 있게 한다면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알 수 있고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알 수 있고 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배운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배움은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둘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성립이 되는 말이기도 하죠. 가령 내가 어떤 학생에게 열심히 무언가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해주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이 전혀 알지 못하게 되고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실제로는 그 학생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것이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면 결국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한 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르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항상 배운다를 같이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배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르침도 없는 것이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이 배움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거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 학생들은 배울까요? 억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첫 번째, 배우는 것이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배울 가치가 있어야 배우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배울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될 만한 것인가?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의미 있는가? 이거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굉장히 다르겠죠. 예를 들면은 말을 타는 기술이나 활을 쏘는 기술이 배울 가치가 옛날과 지금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10세기 전후한 시대에 그 중앙아시아의 초원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말 달리고 활 쏘기만큼 배울 가치가 있는 것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때는 모든 교육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말 타고 활 쏘기를 가르치고 배우는 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의 말 타고 활쏘기는 승마라든지 뭐 양궁과 같은 어떤 특별한 취미 활동이 됐습니다. 그것이 가치가 없는 활동은 아니지만은 천년 전과 비교하면은 그 가치가 뚝 떨어진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만약에 학생들이 배움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제 이거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과연 학생들은 학생들이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현재 교육되고 있는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배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르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회적으로 또 뭐 시대적으로 반드시 배워야만 될 것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죠. 근데 그게 꼭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가치 있게 여겨질 거라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이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일깨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배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 이게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침이 일어나기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가르침이 성립되기 위해 중요한 두 번째 것은 바로 가르칠 사람의 존재입니다. 가르칠 사람, 즉 그 사회나 그 시대에서 배워야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지식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갖고는 불충분하죠. 그냥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남에게 가르치려면 말이죠. 그걸 남에게 가르치려면은 그냥 알고 그냥 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되거든요. 아마 가르쳐 본 분들은 알겠지만요. 그냥 겨우 알고 겨우 할 수 있는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특히 배워야 될 사람들이 배워야 될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즉 초보자일수록 가르치는 사람의 역량이 더 커야 되죠. 흔히 애들 가르치는 게 뭐가 어렵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애들 가르치는 게 어른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사회학을 가르친다고 합시다. 초등학생에게 사회학을 이해하도록 만들려면은 그 사회학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어야 될까요? 완전히 자기 신체의 일부처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어야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사례들을 즉각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들에게 어려운 개념어를 그냥 그대로 설명만 한다면 전혀 배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죠. 따라서 저는 여기서 강의술 혹은 뭐 교수법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가 지나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자기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 학생이 배워야 한다라고 인정받는 것, 그 분야, 그 영역의 지식과 기술에 아주 수준 높게 통달해 있어야 되는 것. 이게 1번입니다. 강의술이라든지 뭐 교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다음의 이야기고 심지어는 제일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뭐 그거 별거 없어도 됩니다. 저도 특별한 강의법 특별한 강의법이라든지 특별한 뭐 교수 방법 같은 거를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깊이 있는 내공을 가지고 오랜 경험과 수련을 거쳐온 사람이라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은 저절로 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젊은 선생님들이 이런 강의법이나 교수법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선 가르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깊이 있게 학습하고 그 분야에서의 자신의 수준을 높이는 것, 일단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무엇이든 가르쳐드립니다라는 식으로 등장하는, 그래서 강의수를 익혀가지고 대충 알고 있는 것들을 멋들어지게 포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생긴 마이크 달고 대중 앞에 나가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른바 강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강사라는 게 없어요. 그냥 강사. 이 강사라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분들은 얄팍한 강의술, 얄팍한 교수법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대중들에게 쏟아내면서 많은 대중들에게 실제로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운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소크라테스가 그토록 비판했던 소피스트들이 아닐까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이 성립되려면, 배움이 성립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 과정입니다.
즉 A라고 하는 사람에게 깃들어 있던 지식과 기능이 바로 학생 B에게로 옮겨가는 이 과정이죠. 이 과정이 아무런 방해도 없이 적절한 자극을 주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것에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가르침과 배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 놓은 곳이 바로 뭘까요? 네, 그게 바로 학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번잡함,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일종의 해방구처럼 만들어 놓은 배움의 전당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학교는 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학교에 그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과정을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이 자꾸 학교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나라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불안한 일인 거죠. 안타깝게도 요즘은 자꾸 그런 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꼭 학교에서만 일어난다는 건 아닙니다. 학교는 이러한 과정에 특화된 이러한 과정 외에 다른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따로 설정해 놓은 공간인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경험은 무수히 하게 됩니다. 심지어 현재 여기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세상 아닙니까? 심지어 시대가 다른 사람이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을 우리는 언제든지 배워서 가지고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열망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가르친다라고 하는 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배워야 될 사람이 배울 필요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될 사람들이 배울 필요를 느끼고 그것을 즐겁게 배우도록 만드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강의법이니 교수법이니 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닐까요? 배울 사람이 기꺼이 즐겁게 배우도록 만드는 것. 물론 기꺼이 즐겁게 배우도록 만드는 건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굉장히 가치로운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풍겨내는 감동이나 선망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가르치는 사람의 소양과 가르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르치는 기술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참을 이야기했는데 돌아보니까 그냥 누구나 알고 있는 웬만한 선생님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그냥 다시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살짝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네, 교육이란 게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다 뻔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뻔한 얘기가 잘 되지 않고 그 뻔한 얘기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교육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러한 일에만 집중하면서 그거를 자신의 평생의 업으로 삼는 교사라는 직군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일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다른 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학교라는 공간이 있다는 게 우리 사회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학교를 떠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니까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오늘의 교육 그 자체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 말고도 교육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